그러면 이번에 했던 2월 1일 날 했던 120회 그 1차 시험 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본 하나의 방향이에요. 근데 이거대로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이제 아니고요. 하여튼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좀 건방질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신호등이에요. 인생은 신호등이에요. 기술사 합격도 사실은 신호등이에요. 파란불일 때 가면 되는 거고 빨간불이면 잠깐 서 있으면 돼요. 빨간불이면 다음에 파란불이 켜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반하지 마시고 그냥 정해진 대로 순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를 보니까 분야별 딱 보니까요. 전회 119회 기준했을 때 분야는 문제가 좀 줄었어요. 비중이 좀 낮고 전기 쪽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모두 31문제예요. 31문제. 31문제 중에 저희가 22문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한 4문제 정도, 전기 분야가 27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회 기준하게 되면 전기 분야가 조금 상승세다, 비중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관연도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31문제 중에 16문제, 약 50% 해당되는 문제가 동일하거나 유사성 있게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석해 보니까 110회 이후, 그러니까 최근 3년 안에 나왔던 문제 그쪽으로 조금 비중이 높게 나왔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차수부터 비중이 커졌던 법 기준 관련된 문제가 지난번보다 조금 비중이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업 안전에 관련된 거, 기술 기준 관련된 거, 판단 기준 등등 해서 기준이 만약에 이제 이 비중이 높아졌다. 그런데 내년도에 KC가 적용이 되면 기술 기준 상에는 그대 있어요. KC가 적용이 되면 그때 그 시점으로 설계가 진행이 되어 있던 거는 기존 걸 따르게 돼 있어요. 판단 기준 따르게 돼 있는 거고 그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시작이 되면 그때는 KC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판단 기준과 KC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험 본 입장에서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범위가. 그래서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관련돼서 비중이 좀 낮고 이 소방 쪽 계신 분이 출제를 하러 가셨는지 소방 쪽에 다뤘던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왔어요. 관대도 나왔어요. 네? 관대도 소방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소방에서 다뤘던 문제가 2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전기안전 기술사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전기 쪽이 이번에 87%, 안전 쪽이 13%예요. 그래서 3개년 평균이 8대2보다는 조금 바뀐 약 85대16. 그래서 전기 쪽 비중이 계속 높다. 그런데 여기서 사이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사이클. 잘 보세요.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음은 내려간다 라는 건데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럼 1교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교시부터 쭉. 네. 자, 보세요. 인간의 특성하고 이제 산업안전심리 5대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실 이 문제는 버리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산업안전심리 5대 요소? 이거 잘 안 다뤘거든요. 근데 건설안전기술사나 산업지도사 거기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바뀌었네. 이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법적 기준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5조의 사업자의 의무, 6조 근로자의 의무가 있는데 그 속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걸 환경 개선을 하라는 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법적 기준을 맞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심리 5대에서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모두 5개가 산업 그 안전심리의 5대 요소입니다. 이 1번 문제 나왔던 거는 요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5개 알고 있나?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규정하는 안전원칙 설명하시오. 잘 아시죠, 이거? 안녕하세요, 계시니까. 이거 엄청 유리했던 문제예요. 그쪽에 계셨던 분들은. 네.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2조에 보시면 안전원칙이 있어요. 엄청 많이 쓰는 이제 표현입니다, 이거. 그래서 유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없도록 해라. 전기설은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라. 정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해라. 이게 이제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 2조에 나오는 안전 원칙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이 안전 원칙에 대한 내용을 아는지 이거를 이제 물어본 거죠. 얘도 기준 중에 하나를 물어본 거죠. 자, 두 번째, 재발생의 메커니즘에서 하인리의 도미노,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은 작업자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발생 도미노 현상 5단계 중에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만 제거되면 도미노 현상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미노 5단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은 기본적인 원인, 불안전한 상태, 행동이 아닌 기본적인 원인만 제거되면 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신 도미노 이론은 설비나 관리 이쪽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 시작할 때 제어의 부족, 설비나 관리의 능력을 나타낸 거고요. 도미노는 사회적, 환경적, 개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권리,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의 부족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애시당초.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4번 문제. 이거 시험 혹시 보신 분들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계산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임피던스가 빠졌든지 아니면 얘가 빠진 거예요. 1, 2차 전압하고 변압기 용량만 주어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문제를 잘 보시면 임피던스 전압을 계산하시오가 아니라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설명을.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게 그 선로에 있는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에 대한 전압 강화에 대한 거를 임피던스 전압이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측정은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측을 단락시켜 놓고 1차 측에 전압을 가해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 전압, 그게 임피던스 전압이에요. 그래서 본 문제는 임피던스 전압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피던스 전압을 설명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게 제가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혹시 그게 찜찜하다면 임피던스 전압을 계산하려면 한전의 삼상 220, 그러니까 22,900의 1000kg짜리 변압기의 임피던스는 5.5%로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한전 기준이고 본인들이 공급하는 변압기겠죠. 근데 수영가가 직접 구매하는 변압기는 뭐 6%짜리도 있을 수 있고 7%짜리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변압기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기준을 한전 기준에 5.5%다 하면 임피던스 전압은 22,900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조건이라면 임피던스 전압을 계산하려면
내가 임의의 퍼센트 임대차 값을 주고 1260V가 임피던스 전압이기 때문에 2차 측을 단락시켜 놓고 1차 측에 1290V를 인가하게 되면 그때 전격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문제는 계산이 아니고 아마 임피던스 전압이 뭔지 설명을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점수를 더 얻겠다면, 자,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 전압이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다 라고까지 가면 점수는 조금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4번 문제가 계산 문제냐 아니냐. 만약 이게 전원 선로 측을 하려고 그러면 한전의 기준 용량이 100MVA잖아요. 그거 놓고 계산을 시작해야 되는데 얘는 변압기만 조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내용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력계통의 BIL과 절연 협조. 결국 이제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BI라고 하죠. 사실 이게 이 절연 계급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유입 변압기 BI 값이 150잖아요. 150. 그래서 BI에 대한 게 92의 정기안전 기술사 나왔던 문제 이거예요. 네. 몰드가 한 95에서 100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절연협조는 사실 피레기 대상으로 했을 때 피레기의 설치 목적이 변압기 보호잖아요. 그래서 피레기가 제일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압기, 부시, 결합 콘덴서, 애자 이런 순서로 이제 해서 혹시 파괴되더라도 너 먼저 가라는 거죠. 너 뒷단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송배전 쪽에 좀 다뤘던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가 특고압으로 공급받는 수전 방식의 종류. 이게 사실은 전기 쪽에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인데 관연도 문제 얘가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조사한 거는 이걸 못 찾았는데 일단 수전 방식에서 그걸 하나의 정의로 표현하자면 수전점에서 변압기 1차치까지 수전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수전 방식에 대한 종류는 1회선, 스폰 네트워크, 2회선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과 뭐 장단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죠. 일반 수용가는 1회선. 그리고 스폰 네트워크 방식은 대전의 종합청사가 이걸 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2회선 방식은 주로 이제 평양 2회선과 본선 2회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즘은 이제 특정 기간 아니더라도 일반 수용가에서도 2회선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이건 사실은 일반 수용가서는 안 하지, 이거는. 네, 이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설계감리, 이거 문제에서 선동을 야기시키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에서라는 말. 설계감리 대상 전력시설물을 물어봤으면 쉽게 나오는데 설계감리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 여기서 이제 막 혼동되는 거죠. 그럼 설계감리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지? 근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18조에 보시면요. 설계감리 대상 해놓고 가로 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전력시설물이 이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설계 감리 대상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조에 보시면 설계 감리 대상 용량 80만 kW 이상 발전 설비, 30만 V 이상의 송변전 설비, 10만 V 이상의 수전 설비, 군내 배전. 결국 기술사를 그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전력시설물이 뭐냐면 1호사 이상 수전 받는데 거기서는 반드시 기술사를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 전체가 설계감리 대상인데 요 1, 2, 3번이
기술사 의무 배치예요. 나머지는 그냥 뭐 특급, 중급, 고급 하는데 요 세 개는 특급 관계없이 반드시 기술사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요. 그리고 나머지 뭐 정의철도, 뭐 국제공항 21층 이상 연면적 505만 해배 이상, 그리고 뭐 산업통상자원부용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거는 설계감리 대상인데, 이 중에서도 1, 2, 3번은 기술사 의무 배치해야 되는 감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설계 감리 대상이 뭐냐를 물어본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여기서 이제 되게 혼동을 야기시키는 게 저 에서라는 말이에요. 설계 감리 대상에서 그 속에, 그러니까 이 속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게 뭐 따로 있나? 아주 유사한 말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그 이거를 인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만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건 아니네. 그럼 이걸 찾는 건데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문제가 이제 그렇게 조금 혼돈을 일으킬 수 있게 내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 18조까지 써야 되나? 이거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이거 어려우시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네, 왜 쓰면 되겠어요. 근데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이 내용은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은 연구반에서는 이거 무조건 다 외워야 하거든요. 이거 기본적으로 다. 네. 이거는 이거다 치더라도 조항이 이거 여기다 제거했다 거냐? 근데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요. 저도 40일잖아요. 2조도 있고. 자, IEE에서 얘기하는 보폭전압의 정의와 저감 대책인데, IEEE 665 코드에 보면 보폭전압은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 접지전극 근방에서 보폭 양다리 1m에 떨어진 두 지점의 전이차를 보폭전압이라고 정의합니다. 주로 이거는 발 변전소에 메시 접지 할 때 그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잖아요. 할 때. 그래서 이 보폭전압 혹시 그림을 그리실 때 절대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전이에 이렇게 감소 곡선에서 얘하고 요거니까 여기가 보폭전압이다. 이렇게까지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개를. 네? 두 개를. 접촉전압하고요? 그림을 두 개를. 어떻게요? 그림을 하나 더 그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감소, 저감 대책은 크게 큰 틀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이 경도, 아까 그 전이 경도를 작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접촉 저항을 증대하는 방법. 보시면 이거에 대한 걸 작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과 대지와에 대한 접촉 저항을 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메시의 접지 밀도를 높게 하라. 메시 간격을 좁게 하든지, 아니면 메시에 대한 면적을 더 넓게 하든지, 고장 전류 제한하든지. 그리고 접촉 저항을 증대하는 방법은 사람 발하고 대지하고니까 절연을 하든지, 아니면 작업면에 절연체를 포설하든지, 뭐 자갈을 깔든지, 특수 콘크리트를 포설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접촉 저항을 증대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 버리는 카드 됐을 거야, 아마 여기서는. 왜냐면 무정전 UPS 병렬 운전 시스템 선정 시 고려사항 5가지만 설명하시오. 그런데 고려사항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어떤 거든 간에 뭔가 했을 때 어떤 걸 고려하면 되는 거냐? 엄청 많죠, 고려할 사항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아니더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UPS 병렬 운전할 때 고려사항 잘 보세요. 신뢰도, 경제성,
유지 보수성, 설치 면적, 확장성. 이거는 꼭 UPS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냥 그대로. 네. 그리고 UPS 병렬 운전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뭐 N+1. 그러니까 예비를 하나 두냐, 두 개 두냐, 아니면 혹시 UPS 군간 병렬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답안 작성은 이게 10분 안에 뭐 한 페이지 정도 작성하다 보니까 고려사항 이거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병렬 운전 시스템이 어떤 건지 그런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냥 그림 정도? 이 정도만 그려도 충분하게 뭐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버리는 카드? 아, 왜 버려? 이거 문제 딱 보면, 아, UPS 병렬 운전 시스템? 좀 생소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안전교재에서는 이렇게는 잘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좀 그러네. 버리고. 왜냐면, 그냥 고려사항만 보면 됐는데, 병렬 운전이라니까 막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요. 만약 예를 들어서, 병렬 운전이 아니라 UPS 시스템 선정 시 이렇게 되면 썼을 텐데, 그 앞에 병렬이 딱 붙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선입감으로 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 104회 때 나왔었어요. 차단기하고 파워퓨즈하고에 대한 특성 비교하는 거.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차단기, 한류형 전력퓨즈, 비한류형 전력퓨즈의 특성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성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0점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쓸 수 없죠, 사실은. 근데 뭐 차단기 선정할 때 이런 걸 교류한다. 그리고 고압 차단기는 이런 종류가 있고 우리 파워퓨즈는 한류형과 비한류형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물어본 건 사실 이걸 물어봤거든요. 차단기하고 퓨즈하고 특징을 비교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쓰기에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구성을 할 때 이런 선정식 고려사항은 아니더라도 차단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파워퓨즈의 한류, 비한류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갈래갈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단기와 퓨즈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답안 구성이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압차단기, 유입차단기도 그것도 논해야 돼요. 그건 이제 지나. 없죠. 사실 고압 차단기는 이거 뭐 근데 사장인데 저기 V10이나 G12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건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뭐 그리고 이건 뭐 저기 계속 나오니까. 자, 11번 문제에 진상용 콘덴서의 직렬로 설치되는 리액터 효과.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헷갈릴 게 뭐냐면 요 말이에요. 그냥 역류 개선용의 직렬 리액터 설치 시 효과를 물어보면 금방 알 텐데, 얘 갖다가 진상용 콘덴서에 직렬로 설치되어 있는 리액터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건가 저건가 막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콘덴서 앞에 리액터는 직렬로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 이름이 직렬 리액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콘덴서 구성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효과로서는 뭐 파형의 왜곡을 감소하고 고조파 성분을 억제하고 도립전를 저감시키고 재점호를 방지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딱 추가한다. 뭐냐면 리액터 용량 산출하는 거 있죠. 용량 산출하는 거. 뭐 고조파 뭐 몇 차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몇 %의 리액터를 산출한다. 그것까지만 간략하게 넣어주시면 그 정도 답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네? 네. 단점이요? 근데 여기서는 효과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렇죠. 콘덴서의 단점이 올라가는데, 근데 효과를 물어본 얘기는 주로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자꾸 해야 돼요. 좋다는 얘기를. 사실 이 문제 쓰시는 건
출제자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버리라는 문제인데 발전용 풍력 터빈 구조에 대한 시설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제 169조에 나옵니다. 이거. 풍력 터빈의 구조. 시설 기준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썼다는 얘기는 이거는 분명히 출제자가 이거 버리라고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썼다는 얘기는 진짜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그래도 황당한 나와요, 이것도 이렇게. 자, 13번 MSDS 이거는 뭐 PSM 이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표준 작성 항목 10가지 쓰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전망했냐면요. 그 올해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돼서 바뀔 때 MSDS 뭐가 바뀌냐면 MSDS 구성 성분 중에 기업 비밀이라고 오픈 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완화시켜 줬어요. 유사한 물질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뭐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허가를 맡아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보고 MSDS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나왔던 건 표준 작성 항목 10가지만 써라. 10가지만 써라는 얘기는 뭐냐면 10개 이상이 있다는 거죠. 많은데 그 중에 10개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일반적으로. 그래서 회사의 정보, 뭐 응급조치 요령, 취급 저장 방법, 독성 관련된 거, 폐기할 때, 뭐 법적 규제사항, 뭐 기타 등등 해서 16개인데 그 중에 10개만 골라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딱딱 그것만 쓰면 조금 점수는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 간단하게 하셔갖고 1교시 13번 문제가 요구했던 MSDS 표준 작성 항목은 여기 중에서 10개를 골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발전력 풍력 터빈 이건 사실 뭐 되게 어떤 얘기고 그리고 4번에 나왔던 그 임피던스 전압을 설명하라는 거. 그거 빼고는 사실은 특별하게 1교시에서는 그렇게 난해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